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가 3% 가까이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고위 인사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시사 발언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12% 하락한 18,52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면서 3% 넘게 급락했습니다. 9월 산유국 회동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3% 급락한 47달러 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국제금값이 FRB 고위 인사들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0.2% 하락한 1,343달러 4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은 가격은 온스당 2.4% 급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국제유가 급락과 원자재 업종 부진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로화 약세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인수 합병 영향으로 낙폭은 제한됐습니다. 영국 FTSE 지수는 0.44% 내렸고 독일 닥스 지수는 0.47% 떨어졌습니다. 프랑스 가크 지수도 0.24%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가 3% 가까이 하락한 영향을 받아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FRB 고위 인사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의 이번 주 잭슨홀 연설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시장에는 관망세가 짙은 상황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이딴 연고점 경신에 대한 부담감으로 2042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신고가를 내기도 했지만 또 소폭 하락세를 보였었고요. 외국인들은 6거래일 만에 순매도를 보였고 또 삼성전자의 주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장중 신고가를 낸 이후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장 대응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8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글로벌 이슈 점검하고 장 대응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화요일에 책임질 마켓 리더는요. 메리츠정금증권 김지훈 과장입니다.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글로벌 증시 마감 현황부터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보다는 좀 그 후 이벤트 이후의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한 좀 관망
관망세가 많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특히 뭐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에서 옐런 의장 연설이 있고요. 또 미국과 영국 2분기 GDP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정말 뭐 지지분이란 장이었다. 관망세의 뭐 거의 뭐 전형적인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과 유럽 증시 관망세가 짙은 하루였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아시아 쪽 살펴볼게요. 어제 아시아 주요국 증시 일본을 제외하고 대체로 약세였습니다. 일본 증시는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틀 연속 올랐고요. 중국 증시는 하락이었는데 비교적 낙폭이 컸습니다. 자,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지금 같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만 한다면 아시아 증시, 특히 이제 이머징 증시는 지금으로부터 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향후에 아시아 증시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신흥국 증시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인 편입니다. 지금 특히 올해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선진국 위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는데 일단 그 당시에는 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위주의 경기 회복이 있었다면 이제는 미국보다는 신흥국 쪽이 좀 더 경기 회복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증시의 밸류에이션에서 키높이 맞추기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동안 미국 증시가 워낙 아웃퍼폼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풀린 좀 상당히 많은 유동성들이 미국으로 더 이상 몰리기보다는 신흥국 위주로 좀 많이 몰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아시아 증시도 그렇게 신흥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 증시도 나쁘지 않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적인 좀 시황에서 조금 비껴나가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엔화 강세가 강한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다소 엔화 강세가 뭐 약해지면서 상승을 했지만, 하지만 여전히 이 달러 기준 약 한 100엔 근처에서 지금 환율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달러당 120엔 정도였다는 것을 상기를 해보면은 아직까지 여전히 엔화 강세가 많이 심각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베노믹스가 뭐 워낙 지금 한 3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아베노믹스 약발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시장에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일단 경기 둔화 추세가 조금 더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리스크고요. 또 하나는 작년부터 보여준 중국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줬었던 작년 여름에 중국 증시 급락, 이 당시 중국 시장에서 보여줬던 변동성은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이런 큰 리스크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 특히 아시아 증시 뭐 전체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입니다만, 하지만 유독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는 거기서 좀 비껴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신흥국 증시 기대감의 그 중심에 국내 증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국내 증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핫 이슈죠. 삼성전자가 어제 장중 신고가를 169만 2천 원까지 올렸다가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160만 원 선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삼성전자 166만 5천 원이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전문가들의 매수 추천 의견이 최근에 좀 많습니다. 몸집이 큰 삼성전자를 사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다는 거겠지요. 향후 삼성전자 주가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네, 일단 국내 증시 전체적인 지수는 외국인이 끌어올렸습니다만 최근에 삼성전자는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금 160만 원까지 돌파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일단 1, 2분기 실적이 워낙 연속으로 이 두 분기 동안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성장성 프리미엄을 다시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제 막 다시 이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기관 입장에서 본다면은 당분간 우상향은 분명히 좀 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뭐 기관의 수급도 있지만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반등했다는 점, 그리고 OLED 시장에서 지배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당분간은 우상향이 지속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 부분은 OLED 시장이라든지 반도체 업황, 이러한 반도체 업황의 반등,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사실 뭐 이렇게 신고가를 뚫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목표가를 제시한다는 것이 좀 상당히 좀 힘든 일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어떤 합의하는 분위기는 한
180만 원에서 190만 원 사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랠리 후로 코스피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승자 독식이다라는 의견 대 코스피 시장 전체로 훈풍이 불 것이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 대응 전략 좀 짜주십시오. 네, 삼성전자 외 다른 업종들의 실적이 부진하다면 분명히 수급이 삼성전자에만 몰리면서 오히려 시장 전체에는 독이 될 것이지만 하지만 이번 2분기 어닝 시즌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이 삼성전자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몰린다고 하더라도 곧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퍼져나갈 것이고요. 시차를 두면서 당분간 키높이 맞추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그동안 한참 동안 조정을 받았던 전기차 배터리 업종이 이제 조정 끝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현재 자동차나 화장품 정도 업종만 피한다면은 시장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의 수익률을 얻는 것은 굉장히 지금 쉬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초과 수익률을 얻으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조정이 지속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이 예정돼 있고요.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미국 진출 이슈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생겨준다면은 이때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수급이 다시 한번 몰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와 화장품 업종은 피하고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셨습니다. 자, 메리츠증권증권의 김지훈 과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시장 쟁점을 이슈 리더들을 통해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리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팔자 행진이 연간 기준으로 9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피가 2100선까지 재등정하기 위해서는 기관 매수가 힘을 보태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 폭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전문가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가볼게요. 업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의 주가 행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사흘째 장중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반면에 LG전자의 주가가 고전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등주가 독식하는 현 시장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뭔지 앞으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자, 오늘 화요일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코스피가 어제는 조정받기는 했지만 연일 연고점을 갈아치우면서 2100선 돌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된 팔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줄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던데요.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수급 주체별로 좀 행보가 다를 것도 같거든요. 현황 분석해 주시고 또 이사님의 의견도 여쭤볼게요. 네. 주가가 상승장에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물량이 주가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하는 보도는 여러분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저도 주시장에 몸담은 지 거의 이제 30년이 가까워 오는데 저도 늘 듣던 얘기죠. 그런데 최근 조사 통계를 저도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9년 연속 팔자 행진을 보였다고 합니다. 연중으로 본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이 지속적인 매도가 과연 어디까지 지속될 것이냐. 더군다나 최근 주가 지수의 모습을 보면 종합지수가 국내 주시장도 205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지난해 고점이었던 2100포인트 라인의 돌파 가능성을 점치는, 그러니까 지난해 2015년 4월 24일 날 찍었던 2189포인트 돌파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희망감이 들고 있는 이런 시기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지속적인 매도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제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 주가의 고점은 나오지 않는다 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기관 투자들이 매도를 지속한다면, 그렇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반면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의 지속은 주가의 상승 탄력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임에는 틀림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생전
계속해서 매수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한 매수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줘야지만 다시 한번 그 물량을 딛고 또 추가 상승을 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의 매매 패턴 어떤지 먼저 살펴보죠. 먼저 7월 이후에 하반기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어제까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를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4조 9천억을 매도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조 1천억을 매도했어요.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대 시장의 모습을 보면 약 6조 원어치를 팔아치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간으로 보면 9년 연속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다 하는 점이 투자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게 하는, 열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그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은요, 7월 이후에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5조 6천억 원어치나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2,700억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6조 원, 하반기 들어서 7월 이후부터 6조 원 매도하는 사이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의 6조 원 가까이, 정확하게 5조 8,700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물량을 모두 흡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가 지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걸 분석해 봐야죠. 자, 가장 큰 이유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이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유가증권 시장을 담당하는 매니저들이 수명이 너무 짧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명이 길다 한다 하더라도 손바뀜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제 오는 일이 아니라 그렇죠,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죠. 뭔가 이제는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시장에, 특히 은행과 증권시장, 증권회사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2, 3년 전부터 진행됐던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지속적인 매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서서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는지 살펴보죠. 먼저 국내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 주로 중장기 투자를 하는 대표적인 매수 세력이죠. 연기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연기금은 올해 매도한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 23억 원 현재까지 매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연기금은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연기금 투자자들도 다소 불안한 모습은 여전히 있어요. 왜냐? 여러분도 2달 전에 뉴스 보도를 통해서를 접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국내 연기금도 주식 투자 비중을 좀 줄이겠다. 오히려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대체 투자 비중을 좀 늘리겠다 하는 전략을 이미 세워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연기금의 경우 지속적인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고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 비중이 얼마 될지는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투신입니다. 이 투신이 올 한 해 동안 현재 5조 3천억 원어치 순매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신권의 매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펀드 환매에 따른 그런 모습이죠. 더군다나 과거 2,000포인트만 되면 여지없이 매도하는 그런 답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 2,000포인트 라인에서 매도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이미 지난 4,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지난 2007년도에는 2,000포인트 돌파하고 나서 매도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그대로 1,000포인트 이하까지 급락하는, 그러니까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은 그동안 향후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얻어맞서서 2,000포인트에서 되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과거 답습을 그대로 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금융투자에서는 1조 한 5천억 정도를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지난해부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속칭 이제 PEF라는 거죠. 이 사모펀드가 활성화되는데 이 사모펀드도 단기 매매의 패턴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액티브적으로 움직이는, 인덱스에 의해서 노멀하게 지수를 편입하는 그런 사모펀드보다는 어떤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 치고 빠지는 이런 액티브 전략을 취하는 사모펀드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의 매도가 올 한 해 1조 5천억이나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본다면 이들의 매도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추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과거의 답설 그대로 이어지면서 2000포인트가 넘어가자 과감하게 물량을 청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께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은 음과 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도했다는 점은 이미 매도 물량이 거의 바닥 상태에 놓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한은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이제부터는 매수량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세계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자산의 선호도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다소 불안했던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이제 개선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고 이미 미국을 포함한 유럽 선진국 시장이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과 기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충분히 현재까지 매수율을 보이면서 국내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중에 외국계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외국인의 매수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투자가들이 향후 장세에 대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여전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2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마무리 시점이죠. 어닝 시즌이 2분기 실적에서도 보다시피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것을 여러분도 눈으로 보셨다시피 실적 고전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어제 국내 시장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두 자릿수에. 그런데 여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해 고점했던 2100포인트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는, 그리고 오히려 이 장이 2100포인트에 안착한다든지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도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은 크다.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가 추가 상승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동안의 지속적인 매도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는 매수로 반전될 가능성이 특히 높고 외국인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장은 오히려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순매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나와야 지수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텐데 향후에 그 주체는 기관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 주셨고요. 또 당분간은 외국인 순매수도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최근 업계 1, 2등주의 행보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대 LG전자, 또 네이버 대 카카오의 주식 흐름만 봐도 그것을 극명하게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뉴스가 시사하는 바가 뭔지, 그럼 앞으로는 이런 업계 1등주만 우리가 사봐야 되는 건지 이사님의 의견 좀 여쭤볼까요? 참 이거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만, 근데 이거는 이미 결론은 저는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식투자 속담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거죠. 또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하는 주식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식투자에 뭔가 자기가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든가 엇박자에 걸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이라면요, 시중에 가셔서 주식투자 격언집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어떤 특정한 책을 소개해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느 서점에 가셔서 주식투자 격언집 책을 한번 사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리적인 안정, 투자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주식투자 격언을 만든다는 것은 뭐죠? 만든 사람이 단연간의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한 줄 쓰는 거거든요. 경험이 놓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투자 격언에도 있다시피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는 것은 당연한,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주식시장에서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건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다 하는 점이죠. 이등주의 비애라는 표현의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등주와 2등주의 차별화는 극명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철저하게 1등주를 공략하는 전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왜? 1등주가 가야지만 2등주가 가고 2등주가 가야지만 3등주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등주가 꺾이면은요, 2등주가 가는 것이 아니라 2등주가 먼저 꺾여버립니다. 3등주는 더 많이 하락해버려요. 그래서 1등주, 2등주, 3등주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하게 1등주를 공략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불문율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1등주가 어제 1등주가 내일 1등주, 오늘의 1등주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1등주를 공략하는 전략에는 여러분 변함이 없다. 그것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속담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썩어도 준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등주는 그 1등주로서의 시장에서 그런 지위와 명성을 얻는 이유는 틀림없이 있다 하는 점입니다. 자, 1등주와 2등주의 비해는 우리가 한번 데이터상으로도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겠죠? 1등주와 2등주는 계속해서 차별화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과거 삼성전관이라는 종목이 있었다는 말씀 드렸죠? 그렇죠.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런 종목 명이. 근데 그게 삼성 SDI의 전신입니다. 삼성전관이 뭐 만드는 회사냐면 브라운관 TV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모니터인데 여러분 지금 모니터가 이렇게 얇지 않습니다. 더 얇아지고 있죠. 슬림화되고. 옛날에는 뒷국무늬가 이렇게 배불뚝이처럼 나온 그게 이제 진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삼성전관이었는데 이것이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한때 높았다는 점 제가 비교 설명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IT를 이끌고 있는 전 세계 IT를 이끌고 있는 두 개의 업체가 있죠. 삼성전자와 LG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죠. 마이벽이라고 여겼던 160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짝에서 조정받았다고 하지만 166만 5천 원입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반대로 LG전자는 어떻습니까? 연초에 4만 원대를 찍은 이후 6만 원대를 찍은 이후 지금 5만 원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52,400원. 지난 3월 초라고 기억하는데요. 6만 6천 원까지 갔다가 그렇죠? 이 장에서도 종합지수는 오르는데 지속적인 하락세를 벌써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5만 원대 초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상승으로 반전되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죠. 코스닥 시장에서 한번 볼까요? 코스닥 시장의 대표주자 네이버 포탈 기업의 대표주자. 네이버는 저 거래소 시장 종목이군요. 그러니까 서비스, IT, 이 포탈 업체의 대표주자 네이버와 카카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카카오는 코스닥 종목이죠. 예. 네이버는 말씀드렸다시피 52주 신고가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택시다, 카카오 드라이브다, 카카오도 여러 가지 화장품 사업에도 진출하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업화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실적에서도 자회사로 인해서 흑자 순이익은 낮지만 그러나 메인 매출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는 오히려 52주 신저가, 최저가를 갱신하는 계속해서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증시에서도 1등주만 기억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물론 이번에 리오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금메달과 은메달 차이가 많죠. 아마 실질적으로 연금에서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그래서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고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이나 똑같다고는 하지만 그 느낌은 천양지차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포츠도 그럴지언데 이 경제는 더욱더 냉정한 그런 시장이라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1등주만 기억되는 증시 서거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오히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께서도 1등주를 공략하는 1등주에 투자하는 그런 안목이 한층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은 철저히 1등주를 공략하는 게 불문율이다라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벌 증시 전반에 관망세가 굉장히 짙습니다.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유동성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국내 증시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국내 증시 여전히 상승 여력 있다. 2100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하셨는데요. 오늘 장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번 주는 주중반 이후에 또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미국에서 25일부터 27일 현지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26일부터죠. 잭슨홀에서 컨퍼런스가 있죠.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그 캔자스시티에서 주관하는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에서 주관하는 그런 여름철 하계 열리는 정책 포럼 미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확대돼서 옐런 FRB 의장을 포함한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 그리고 굵직굵직한 투자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모여서 미팅을 하는데 이 잭슨홀 미팅에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엄청난 변화 패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는 그 잭슨의 미팅에서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주는 소강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크게 하락도 상승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번 미팅이 끝난 이후에 다음 주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시장은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다소 보수적인 접근법이 필요하지만 주중반 이후에, 자,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수요일장 이후 목요일과 금요일장에서 상승 추세선이 지지된다면 오히려 금주는 매수익 기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미 지수가 상승하면서 대부분이 수익을 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 심리가 강한 시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매도 물량을 받고 올라간다는 것은 세력의 진입을 하고 보셔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앞서 언급해드린 바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차익 실현 물량이 출하되면서 흔들어대는 소강면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030포인트 라인이 음봉으로 붕괴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2030포인트 라인이 어제 종가가 2042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2포인트 이상만 크게 하락하면서 음봉으로, 근데 아침 붕괴된다 하더라도 양보이면 상관없습니다. 음봉으로 붕괴되지 않는다면 이 장은 오히려 이번 주가 다시 한번 매수익 기회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는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목요일날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침에. 그렇죠. 화요일날 목요일 찾아니까 그럼 목요일날이면 대략적인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역시 관심주는 똑같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그렇죠, 전기전자 부품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역시 상승한 전환한다면 어제 큰 폭으로 조정받았던 은행과 증권 같은 금융주, 역시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처서라고 합니다. 아, 너무 덥네요 진짜. 이거 늦 여름의 더위도 물러가는, 그러니까 가을이 시작되는 때다 해서 이 처서라는 그 절기상으로 쓰는데요. 근데 이거는 아직도 한여름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점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더위를 참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여러분이 목표하는 수익률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코스피 기준으로 2030포인트까지 음봉으로 붕괴되지만 않는다면 이번 주 국내 증시 하락을 매수 기회로 이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급 리더 시간입니다. 어제 수급 동향부터 살펴볼게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2042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로 일관했었습니다. 기관이 1,839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순매도하면서 119억 원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어제 코스닥 지수가 1.16% 하락하면서 68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팔았네요. 각각 585억 원, 31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개인이 1,0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자 기준으로 거래소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화면으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 또 LG화학, 삼성 SDI, 삼성 엔지니어링 순으로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어제 좀 빠지긴 했는데 삼성전자를 여전히 가장 많이 담았고요. 그 밖에 삼성 엔지니어링, LG화학, KCC, LG디스플레이 순으로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컴투스, 메디톡스, 휴젤, 아프리카TV, 또 바텍 순으로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ST팜, 에코프로, 또 동진세미캠, 인터플렉스, 파트론 순으로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어제장 수급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님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거래소 내에서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는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기관 및 외국인이 2영업일 쌍크리 순매수를 나타냈고, 기관 같은 경우는 6영업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내실을 다진 뒤에 결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첫 어닝 쇼크 이후에
3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이제 그 효과를 점차 체감할 때라 볼 수 있겠습니다. 2009년부터 11년까지는 수익 능력보다는 규모와 속도에 초점을 둔 수주 전략을 고수를 했습니다. 시장이 급변하면서 2013년부터 엔지니어 퀄리티와 수익 능력을 높이는 혁신에 들어갔고요. 전체적으로 2018년 완공될 사우디 양부 발전을 단조하는 리스크가 있지만 관계사 공사의 원가 절감과 해외 클레임 등으로 이겨낼 수 있는 리스크로 판단합니다. 2017년 PER 기준 10배 수준에서는 회색만으로도 충분한 투자 포인트를 볼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전환 EPC와 북미 시장 그리고 LNG 등 진입장벽 높은 시장 진출을 준비해온 결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사 수주는 3조 2천억 정도이고요. 올해 관계사 수주가 3조 4천억에 근접할 전망입니다. 관계사 물량의 공기는 1년에서 약 1.5년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 해외 수주의 3배적인 어떤 영향을 보입니다. 2017년 관계사 수주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삼성전자의 유례없는 캐펙스 사이클 고려 시 최소 2조 원 이상의 수준은 지속될 것을 봅니다. 작년까지는 기술력이 우수한 초순수 플랜트는 일본 업체가 했었는데요. 최근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를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업사이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 관계사 매출은 2조 2천억 원, 17년은 3조 4천억 원을 추정하면서 관계사에서만 연간 영업이익 1,500억에서 2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부재에 시달리던 삼성 엔지니어링의 정상화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피어들은 PER 15배에서 20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정 PER 10배 수준이면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이고요. 현안 프로젝트와 미청구 검사 감소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수익 구조 강화로 이익 가시성이 높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에틸렌 암모니아 등 전통적으로 잘하는 핵심 상품과 수익 계약 등 신중한 전략으로 EPC 시장 복귀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피어 대비 저평가 현재 수준은 여전히 매력적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이틀간 10% 넘게 급등한 삼성 엔지니어링을 먼저 수급 특징주로 봐주셨는데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조언하시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최근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했던 동진세미킴입니다. 기관이 4영업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추정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891억 원, 영업이익이 100억 원으로 시장 전망 204억 원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전분기 대비 4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던 시장 분석에 명백한 실수가 좀 있었고요. 당분기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60억 원의 원가 상승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달러 매출 비중과 원화 매입 비중이 높은 동사 사업 특성에 따른 것인데 제품 출하량에 따른 비용은 올라갔지만 환율 하락으로 원화 환산 매출액이 줄면서 원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분기 원가 분석 결과 원재료비와 감가상각비, 인건비는 전 분기와 비슷하지만 상품 판매 원가나 경상 연구개발비 그리고 기타 제반 비용이 전 분기 대비 50억 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출하와 사업 활동성은 전 분기 대비 증가했지만 달러에서 원화 매출 환산으로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역성장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감가 무형 자산 상각비도 전분기와 같은 185억 원을 인식한 것을 미뤄볼 때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동사의 사업 상황은 연초 시장에서 전망했던 그림과 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환율과 감가상각비 조정 이슈는 착시에서 벗어나서 견조한 사업 상황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PER 개념이 아니고요. 동종 업체 대비 월등한 EBITDA와 잉여 현금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쟁업비 가치만큼은 평가받아야 될 것을 보고 있고요. 동사는 2016년부터 분기 평균 발생하는 240억 원 이상의 영업현금 흐름으로 설비 투자와 차입금 상환을 진행하는 전형적으로 건전한 자금 활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국내 전자재료 사업의 안정적인 실적 기여 속에서 해외 전자재료와 3D 낸드용 감광재 사업 비중이 확대되는 중장기로 갈수록 더욱더 뚜렷해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2019년 이후에는 유용자산의 감가상각 종료 효과와 함께 가파른 수익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접근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예,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 코스닥 쪽에서는 동진세미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수급 특징주는요. IBK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2부 시간에는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와 함께 시황 분석해 드릴 거고요. 또 샘플러스의 이정수 멘토, 조비 멘토와 함께 시황 중계는 물론이고 오늘장 특징주까지 짚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